이 흡습성 하다가 지금 다시 녹음하면서 제가 잠깐 앞으로 왔거든요. 교재 9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간단하게 생략하고 넘어간 피토케미컬이 좀 걸려서 다시 왔어요. 95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두류에는 이소플라본, 올리고당, 피틴산, 사포닌, 피니톨 등의 피토케미컬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실 아까 피토케미컬이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성분 중에 이소플라본만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소플라본은요 뭐냐면 대두가 가진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콩의 색소죠, 색소. 그래서 이게 일단 이 콩의 색소인 이소플라본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골다공증 예방하고 항암, 아까 말씀드린 항산화, 여러 가지 생리활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것도 같이 적어드릴게요. 식물성 항암, 그 다음에 항산화. 그래서 저희가 콩이 그 항암 물질로 굉장히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콩은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항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자들한테는 콩을 먹음으로써 이 에스트로겐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식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콩 싫어하시면 두유로 드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대두가 가진 색소를 섭취하는 게 우리 몸에 큰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두는 이소플라본인데요. 검정콩 있죠. 검정콩도 피토케미컬의 성분을 가지고 있죠. 검정콩도 그 검은 색소, 안토시아닌 게 크리산테민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성분도 우리 몸에서 일단은 항암, 항산화. 그래서 이 피토케미컬 하면 결국에는 좀 뭐라 그러죠? 색깔이 있는 채소들, 색깔이 식품들이 가지고 있는 색에 있는 성분들이 거의 피토케미컬 성분이에요. 삼참, 블랙푸드, 레드푸드 막 이런 식으로 유행했었잖아요. 토마토 막 이런 거. 그다음에 블랙은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쌀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가지 같은 경우 가지의 보라색도 이런 피토케미컬 성분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두류의 조리성으로 넘어와서 아까 흡습성 하다가 끝냈었는데 시간이 돼서 두류는 이제 아까 끓는 물에서 1, 2분인 건 찬물에서는 2에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소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 교재도 보시면 0.3%의 중조 또는 0.2%의 탄산 칼륨이나 탄산 나트륨 첨가한 물에 담궈 놓으면 훨씬 물 흡수가 빨라진다 했어요. 그 이유는 이 알칼리성인 중조가 콩의 섬유질과 팩틴질을 이제 쪼개주는 거죠. 그래서 연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콩을 담그실 때 이런 것들을 전처리를 해가지고 담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콩을 처리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근데 오히려 이제 이 흡습성을 증가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넣어주긴 하는데 문제는 너무 이런 것들을 과하게 넣게 되면 오히려 입안에서 이제 그렇게 너무 많이 사용된 콩을 먹게 되면 입안에서 오히려 미끌거리는 불쾌한 느낌도 가지실 수 있고요. 또 약간 비누 맛 같은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맛도 나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콩이 가진 비타민 B1이 알칼리에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조에 담궈서 이 비타민 B1이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용량을 사용하시고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1%의 소금물에 담그게 되면
또 소금물로도 쉽게 연화돼서 흡습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대두액 1%의 소금물에 담궈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소금물에 사용해도 흡습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소금에 들어있는 이 나트륨이 있죠. 콩에 세포벽 팩틴의 마그네슘을 대체함으로써 훨씬 더 빠르게 용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그런 설명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금물에 담그면 물론 연화도 주지만 사실은 콩의 맛이나 질감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소금은 또 전분 입자를 부풀리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계라 있죠. 굳는 걸 또 감소시키기 때문에 반대로 콩의 속 질감이 또 푸슬푸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흡습성에 가지고 있는 성질의 장점과 단점을 잘 보완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침지시켜서 빠르게 조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격을 맞춰야겠죠. 콩에 따라서. 이제 그럼 그 콩들의 흡습성을 몇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요. 첫 번째가 대두예요. 대두 같은 경우는 물에 담궜을 때 표피 전체에서 수분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흡수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흡수 속도에 첫 번째가 이제 콩의 저장 기간, 또 하나는 콩의 보존 상태, 또 하나는 수원, 우리가 이제 담그려고 이건 저희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콩이 또 오래 저장될수록 아무래도 수분을 많이 뺏겨버렸기 때문에 흡수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리고 보존 상태도 밀봉된 것과 밀봉되지 않은 것들이 흡수 속도에 다르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일단은 콩이 수분을 흡수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대두 같은 경우는 표피 전체에서 수분을 흡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20도씨의 온도에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담궈 놓으면 그 콩 무게의 90% 이상의 물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빠른 속도로 처음에 이 흡수를 한 후에 서서히 흡수 속도가 이제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6시간이면 이제 완벽하게 90% 이상의 물을 흡수하고 오히려 이제 한 20시간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정체기예요. 더 이상의 물을 흡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노란 콩을 담궈서 뭘 하겠다 싶으면 이 온도에서 5시간 내지 6시간만 침지하시면 내가 원하는 이상의 콩을 불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팥 같은 경우는 대두하고 좀 다른데 일단 얘는 노란 콩보다 굉장히 표피가 단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표피 전체로 물을 흡수하는 대두하고는 아주 다르게 표피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물을 흡수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담가 놓으면은 흡수가 아주 정말 거의 수분 흡수가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팥은 이제 물론 20시간 뭐 이상 담궈 버리면 불려지겠죠. 그렇긴 하지만 팥은 그래서 보편적으로 물에 담그기보다는 직접 가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대로 물에 넣어 가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팥은 저희가 한번 삶아내서 그물 버리고 다시 삶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미리 담궈 놓진 않아요. 그 다음에 녹두 같은 경우도 거의 팥하고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반으로 쪼개서 물에 불려서 사용을 합니다. 녹두는. 팥죽 끓이실 때 아마 이렇게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팥을 삶을 때 이렇게 먼저 바로 그대로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삶는 경우도 삶아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통팥 안에 아까 앞에서 설명했죠. 콩의 어떤 성분에 대해 설명할 때 팥은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은 식품이고 녹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팥 내부에가 전분이 굉장히 많겠죠. 탄수화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전분이 있다면 수분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껍질만 사실 딱 그 연해지면 뭐 빨리 수분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표피의 작은 구멍으로 아주 정말 작게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얘를 물에 담궈 놓으면은 이 껍질이 충분히 물을 흡수하기도 전에 이 구멍을 통해서 내부 있죠. 아까 자엽 부분에 먼저 물이 도달해가지고 안에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속살이 먼저 부풀어졌기 때문에 껍질이 갈라진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속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팥죽 같은 경우는 그 팥색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팥밥이나 우리가 찰밥이나 팥밥처럼 그 팥색을 중요시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불려가지고 할 경우에는 껍질이 먼저 벗겨져 버리기 때문에 껍질이 이렇게 불려지기도 전에 속이 먼저 불려져서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예쁜 적색을 얻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팥은 팥죽 같은 거 쓰시고 그 팥 색깔을 내시려면 그냥 물에 넣어서 팔팔 끓여서 한번 버려야 되죠. 그 사포닌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버리고 나서 다시 그 새 물에 담아서 다시 팥을 삶아서 죽을 써야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해성과 응고성이라는 성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콩을 물에 불려서 이렇게 갈게 되면 갈 때 소량의 소금을 넣게 되면 이 콩 단백질인 글리시닌이 쉽게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리시닌을 pH를 4에서 5로 조절하거나 간수를 넣게 되면 이 단백질은 응고가 되죠. 그래서 그 현상을 이용한 식품이 바로 두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근에는 이 응고시키는 간수를 넣을 때요. 칼슘 있죠, 칼슘. 칼슘이 함유된 응고제를 조금 사용을 해서 두부 자체의 칼슘 함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두부들도 만들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능성 두부겠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두부를 만들려면 반드시 이 간수를 넣어서 응고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응고제, 어떤 응고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두부가 가진 그러니까 텍스처가 달라져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때 사용하는 응고제의 사용량이 좀 필요하겠죠. 대두의 1 내지 2% 정도가 응고제로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가열 온도가 너무 높거나 또 응고제 양이 많아지면 두부는 좀 단단하게 응고가 되겠죠. 그래서 두부 만드실 때 응고제는 1 내지 2% 정도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류의 기포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두나 팥 같은 걸 물에 넣고 이제 삶으시면 거품이 생기죠. 그래서 거품이 생기는데 그거는 무엇 때문에? 사포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두하고 팥에는 사포닌이 0.3에서 0.5% 정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사포닌은 자체가 기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으면 물에 용출이 되면서 그 물이 거품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우리가 이 사포닌을 먹었을 때는 장을 자극해서 설사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팥 삶을 때 한 소끔 삶은 물을 버리고 다시 물을 붓고 끓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첫물을 버리면서 그 물에 이제 용출된 사포닌을 일단은 그 물에 사포닌 상당히 많겠죠. 그 사포닌을 한번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물을 붓고 푹 끓여가지고 이제 물이 졸아들면 또 물 붓고 약불로 조절해서 저희가 원하는 팥의 무르기까지 도달하기까지 끓여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두류를 좀 장시간 끓여야 되는데 거품이 혹시 계속 난다 그러면 뭐 약간의 기름을 떨어뜨린다든지 된장 한 큰술 정도 넣으면 거품을 좀 가라앉힐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팥 같은 거 삶을 때 된장 넣으면 좀 맛이 이상하니까 콩 삶을 때 그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호화성이란 게 있는데요. 팥하고 녹두는 탄수화물이 많은 콩 종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분이 상당히 아까도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전분이 그 단단한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서 그 안에 호화 전분이 세포 안에 가득 찬 상태로 세포벽이 이렇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세포가 이제 하나씩 분리가 될 수 있어서 보슬보슬한 가루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그쵸 그 전분이 가득 찬 상태로 세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 6-3에 보시면 이게 팥 앙금 세포 내 전분 입자예요. 그래서 이 입자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얘네들을 그죠 가루로 내서 뭐 팥가루나 팥앙금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팥하고 녹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뭐 녹두앙금, 팥앙금 이런 것도 하지만 강낭콩이나 동부 같은 것도 그 앙금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떡집 가면 이제 쓰더라고요. 동북가루로 이렇게 떡 위에다가 뿌리는 가루, 하얀 가루, 동북가루도 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두류가 가진 호화성 때문에 우리가 먹는 앙금들을 제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발화. 콩을 발화시켜서 먹는 이제 콩류, 두류를 발화시켜서 먹는 대표적인 식품은 콩나물하고 숙주나물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두채 식품이라고 해요. 두류로 시작을 했는데 이건 콩나물하고 숙주나물은 뭐가 된 겁니까? 채소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의 또 다른 특징이 두류일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비타민 C 이런 함량이 발화를 시켰을 때 콩나물과 숙주가 되었을 때는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요. 뭐 원래 있었던 비타민 B1이나 또 아스파라긴 함량도 높아집니다. 이 아스파라긴 같은 경우는 뭐 숙취 해소 뭐 이런 거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콩을 발화시켜서 채소를 만들면서 또 우리가 몰랐던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두류의 조리 이용해 보시면 콩나물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98페이지 보시면 두류를 이용하는 다양한 식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대표적인 게 장류죠, 장류. 간장, 그 다음에 된장과 막장, 청국장, 낫또 이렇게 이제 4가지 설명을 해놨어요. 간장 같은 경우는 크게 재래식 된장과 계량식 된장으로 저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래식 된장은 한마디로 재래식 간장은 옛날 간장이죠. 그래서 뭐 그 메주를 건져내고 남은 작물로 만든 게 재래식 간장이라고 했고, 계량식 간장은 여기에 대두나 밀, 코지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소금물에 담가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간장을 분리하고 살균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저희가 먹는 양조 간장 있죠. 마트에서 사 먹는 이런 것들이 계량식 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분리해서 살균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오랜 기간 보관하면서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책에는 지금 간장에 대해서 되게 좀 간단하게 나왔는데 또 책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간장을 굉장히 또 막 그 중요하게 해서 여러 가지 세분화시킨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또 다 다르니까 책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고, 간장에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건 재래식 간장과 계량식 간장은 들어봤을 건데 이제 또 여러분이 들어본 게 뭐냐면 아미노산 간장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 간장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저희가 산분해 간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설명만 들으세요. 우리가 이제 그 콩 단백질이나 또 밀 단백질 같은 그 글루텐을 빨리 이거를 간장을 만들고자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단백질들을 염산을 넣어서 가수분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산을 넣어서 가수분해했기 때문에 다시 뭐 가수분해해서 다시 또 알칼리를 넣어서 염산을 넣었으니까 또 산성화 됐을 거 아니에요. 산성한 걸 다시 가수분해해서 또 알칼리로 또 pH를 다시 올려주고 여과해서 농축한 간장인데, 얘는 이제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고농도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간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간장을 얻기 위해서 문제는 염산을 사용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게 그 산분해하는 염산을 넣어서 분해하는 중에 그 콩에 있는 유지 있죠. 그러니까 기름 그 지질이 염산하고 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되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MCPD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그 유해 성분으로 좀 분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MCPD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수업 끝나면 MCPD에 대해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 MCPD라는 성분이 이제 뭐 아미노산 간장은 염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하긴 하되 최대한 이 MCPD가 생성될 수 있는 걸 최소화하려고 이제 했더니 그럼 이때 들어가는 염산의 농도, 그러니까 이 3분해 할 때 사용되는 염산의 농도를 18% 이하로 하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또 그 대신 또 하나 올려 있죠. 올려 콩 올려 이 콩의 단백질이 단백질이란다. 콩의 지방 아까 지방하고 만난다고 했잖아요. 콩 지방이 함유량이 1% 미만인 걸 사용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염산이 18% 이하 사용되어지고 반드시 그 콩은 지방이 1% 미만인 것을 사용해야만이 MCPD의 생성량이 아주 작게 최소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소화라는 건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채소 수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마트에 가보시면 양조 간장에다가 3분의 간장을 섞어서 제조한 혼합 간장들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안 사서 근데 아무리 최소화했다 하더라도 좀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굳이 간장들이 많은데 그 염산을 사용한 아미노산 간장을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 뒤에 영양 성분폰 제조 그 뒤에 보시면 있어요. 3분의 간장이라는 말이 써져 있는 간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간장들은 되도록이면 이거 드시지 않도록 확인 한번 하시고 MCPD에 대해서도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건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된장과 막장. 그래서 뭐 된장은 여기 교재에 보시면 메주를 소금물에 담궈서 숙성시킨 후에 그 간장물을 떠내고 남은 건더기를 분리해서 소금을 넣고 발효시킨 게 이제 된장이라고 했고요. 그 숙성 후에 그대로 밀, 보리, 전분질, 공유, 고춧가루를 넣어서 숙성 발효시킨 게 막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방법이 틀린 거죠. 숙성시킨 후에 간장물을 떠내고 그러니까 소금 넣어서 발효시킨 게 된장이고 막장은 그 숙성 후에 다른 이 밀, 보리 이런 것들을 넣어서 발효시킨 게 막장이에요. 그래서 계량식 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저희가 이거 여기는 계량식 된장이 안 나와 있구나. 된장도 이제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또 이것도 되게 간단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국장. 청국장 같은 경우는 볏짚의 고초균을 이용해서 발효하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인가 이거는 이제 미생물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독특한 냄새하고 감칠맛을 내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발효할 때 약간 실 같은 끈적끈적한 흰색의 물질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글루탐산이 중합된 폴리펩티드와 프락탄의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청국장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로테아제,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가 뭐예요? 단백질 소화효소죠.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 아밀로스 소화효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 청국장은 사실은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들이 충분하다 보니까 그렇죠. 소화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식품 중에 하나예요. 이제 청국장은 사실 가지고 있는 영양적 뭐 이런 건 되게 높은데 소화가 잘 되는 거 굉장히 좋은데 이제 사실은 그 약간 냄새 특유한 냄새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청국장의 그 냄새를 제거하는 냄새 제거해서 판매되는 청국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프로테아제나 아밀레 활성이 높아서 소화가 매우 잘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낫또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이제 사실은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게 뭐냐면요. 이 점액성 물질 있죠. 얘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어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혼합물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왕이면 같이 드심으로써 나이 들 여자들은 특히 골다공증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유를 먹거나 이렇게 하시긴 하지만 이왕이면 청국장하고 같이 드시면서 칼슘까지 같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소화가 매우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콩 단백질은 소화율이 한 65% 정도로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콩을 청국장으로 만들면 소화율이 80% 이상으로 높아져요. 그래서 그냥 콩으로 드시는 것보다 청국장으로 드시는 게 훨씬 소화가 잘 된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낫또 같은 경우는 청국장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발효를 하는데 낫또는 균이 다른 거죠. 바실러스 낫또균을 이용해서 발효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청국장은 고초균을 이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림 보시면 청국장, 낫또, 그다음에 유바라는 게 있어요. 유바 같은 경우는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유바가 일본어거든요. 그래서 두유막이라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두유를 끓이면 그 위쪽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유를 한 4도씨에서 천천히 40도씨에서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끓게 하면 얘가 이제 그 자체 콩 단백질이 좀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얇은 막이 생기거든요. 이 막을 걷어낸 게 바로 이 유바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중국에서 특히 일본에서 얘를 가지고 요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바 요리를 막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더라고요. 다른 말로 뭐 두부피 이제 막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거 말고 이거하고는 다른데 요즘에 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포두부가 있더라고요. 포두부 같은 경우는 두부를 얇게 눌러서 만들어 가지고 요즘에 이제 다양한 음식들 만드니까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포두부를 이용한 음식들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바도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유에 이용해 보시면 이제 두류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아까 여기 앞에서 저희가 장류를 봤다면 두 번째는 두유는 이거 빼고 물에 불린 콩을 맛에서 여과해서 만든 게 두유죠. 그다음에 두부는 아까 설명했죠. 응고제를 첨가해서 콩 단백질인 글리신을 응고해서 만든 게 두부고요. 또 하나 이게 40도씨에서 끓여서 그 막을 걷어 올린 게 유바죠. 그다음에 콩자반 또는 콩나물과 숙주나물 이런 것들도 두유를 이용한 요리 중에 하나고 6번에 보시면 묵이 있어요. 이제 묵도 저희가 많이 먹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갈아가지고 물에 불린 녹두나 동부를 갈아서 체에 걸으면 그 아래로 이제 가라앉는 앙금 있죠. 그 앙금을 건져내서 그 앙금에다 물을 넣고 가열하면 걸쭉해집니다. 왜냐면 그렇죠. 전분이 호화가 되니까 그 자체 물이 걸쭉해져요. 그럼 이제 얘를 그대로 그냥 틀에 부어서 냉장고나 아니면 시원한 데서 부친 게 바로 저희가 먹는 묵이죠. 그래서 이제 녹두로 만든 청포묵. 그래서 청포묵 같은 경우는 색깔이 하얗잖아요. 거피 녹두로 만들어요. 거피 녹두가 뭐예요? 녹두 껍질 벗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껍질째 쓰시면 약간 초록색 연한 교재는 클로로필 색소 껍질에 클로로필 색소로 인해서 비치색을 띈다 그랬어요. 또는 이제 이 녹두에 치점을 들여서 노란색을 띠는 황포묵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은 장점이 자체가 수분 함량이 80에서 90%예요.
못하거든요. 이 지우고. 네. 수분이 80에서 90% 정도를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저열량 식품이에요. 이제 영양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뭐 가지고 있는 뭐 기본은 먹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열량이 굉장히 낮다는 거. 저열량을 드시고 싶은 분들한테 제공하기 좋은 두류 이용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